안녕하세요. 저는 SK 주식회사 CNC의 차지원입니다. 저는 대단한 AI 개발자는 아니고 그 AI 기술을 사회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쪽에 많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AI 기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겁니다. 특히 그게 사람을 어떻게 도와왔는가에 대한 건데, 근데 뭐 이런 기술도 있고요, 저런 신기한 것도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딱 하나 AutoML 기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 겁니다. 근데 제가 제목을 AutoML 어디로 갔나 이렇게 지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물어보셨어요. 어디로 갔냐? 막 이렇게. 근데 기술 뭐 어디로 가겠습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기술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면 뭐 인류 문화의 발전 자체가 곧 기술의 발전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돌도끼부터 시작해서 지금 AI까지 왔습니다. 인공지능까지 왔는데 이 인공지능이란 건 기존의 기술과는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활용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점인데요. 이걸 키워드를 이용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10월에 서울대 트렌드 코리아 2023에서 뭐 이런 키워드들을 막 내놨었는데 그 중에 선제적 대응 기술이라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기술이 이용자에게 필요한 기능을 스스로 파악해서 미리 제공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미리,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느냐, 뭐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스마트홈에서 IoT 기기들이 우리를 막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자율주행 차량에서 운전자의 성향과 현재 상황을 파악해서 자율주행의 패턴이 바뀐다든가, 혹은 유통이나 산업 현장에서 수요를 예측하거나 재고의 필요량을 예측해서 미리 거기에 대응한다든가, 아니 뭐 이런 걸 당연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들의 공통점을 딱 따지자면 딱 하나죠. 전부 AI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미리 도와주는 쪽이지, 인간이 그냥 능동적으로 쓰는 쪽하고는 좀 패턴이 달라졌다는 거죠. 근데 AI 분야에 관해서 저도 이제 나름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오래 묵은 주제가 하나 있어요. 미리 기술이 인간을 도우려고 했던 시도인데요. AutoML이라고 부릅니다. 자동으로 머신러닝 하는 거죠.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되게 캐캐묵은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뭐 새로운 주제일 수도 있겠죠. 이거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 우선 그거부터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토메일 처음 나왔을 때 이게 기대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데이터만 넣어주면 인공지능 AI가 새로 만들어지겠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잘 안 되는 케이스가 많았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데이터를 이용해서 AI를 만드는 과정이 보통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모델을 만들고 그걸 배포하고 관리하는 굉장히 긴 프로세스가 있는데, AutoML 기술은 딱 모델 만드는 거, 그거 하나를 되게 잘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에 따라서는 그냥 모델만 잘 만들면 끝나는 업무 같은 경우 AutoML 굉장히 잘 적용됐습니다. 근데 앞부분에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혹은 뒤에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분이 힘든 업무가 있으면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점 때문에 보통 이제 가트너에서 그 해의 가장 핫한 기술, 흥분되는 기술 이런 걸 발표를 하는데 2019년에 보면 AutoML 기술이 최상단에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보면 이 말조차 사라졌어요. AutoML 없고요. 대신에 뭐 Augmented DSML,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요 분야에 들어 있는데 그조차도 바닥을 향해서 막 처박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이제 실망했고 약간 혐오로 가는 단계가 아닌가, 그 정도 상황인데요. 그러면 AutoML 실패한 건가?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그동안 IT계에서는 굉장히 마케팅 용어가 많았어요. 막 유명하고 앞으로 중요할 거라고 홍보를 했는데 실상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던 케이스. AutoML도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근데 뭐 시장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이 기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뭐 조사 기관에 따라서 편차는 있지만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50배까지 한 10년 내에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물론 시장 전망은 뭐 클 수 있죠. 뭐 장밋빛 미래를 보통 많이 얘기하니까요. 그러면 실제로 돈이 그걸 따라 흐르는가? 그것도 한번 봐야 되겠죠. 투자하는 쪽 관점에서 보면 이 데이터 로봇이나 H2AI가 이제 제일 큰 기업 중에 하나인데 최근까지도 탄탄하게 투자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기술에 대한 기대는 사라졌고 사람들은 이제 약간 혐오하는 단계까지 갈 것 같은데 돈은 많이 흘러 들어가고 시장은 많이 성장할 거래. 왜 그러냐면 제 생각에는 이게 필요한 기술이라서 그렇습니다. 필드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겁니다. 어디에서 필요하냐? 현재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를 보면 굉장히 이제 업무가 많이 확대되고 있어서 분석을 활용하는 업무 자체 영역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업무 전문가들의 협업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새로운 알고리즘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그걸 인간이 다 처리하기 어렵고,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들도 성능을 더 올려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드에 있는 분들이 보기에 이걸 해결할 만한 타결책이 AutoML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적용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뭐 그냥 좋아진다 하면 필드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허전하니까 실제로 이게 어디에 향하고 있나 제 경험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최고의 AI를 딱 하나만 만들면 돼. 이 상황하고 일정 수준의 이상의 모델을 근데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 돼. 어디에 자동화 AI가 들어가기 좋을까? 좀 감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후자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동화하기도 좋고 스케일 아웃할 때 처리해야 될 일도 기계가 처리하기 적당하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실제로 저희 사업 현장에서 부딪혔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이런 일을 한 거죠. IoT 센서를 어떤 장비, 전기 안전 시설이나 뭐 이런 데 붙여서 거기서 나오는 이상 징후를 감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미리 예측해주는, 예방해주는 AI를 만들자. 이런 사업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장에 나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IoT 센서 종류 굉장히 다양하고요. 걔가 수집하는 환경들, 이게 신호등일 수도 있고 뭐 배전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그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AI 엔진이 여러 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생각하죠. 자동화 처리하자. AutoML 한번 적용해 볼 거야. 들어갑니다. 근데 앞서 보셨던 그 전체 사이클 중에서 모델 학습은 AutoML로 할 수 있습니다. 성능도 잘 나오고. 근데 이후에 이제 실제 AI 모델이 만들어졌던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모델이 성능이 괜찮은가 평가 자동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배포도 요즘은 어떻게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관리 한번 생각해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화재 안전을 감지하는 모델을 만들었는데 몇 년 동안 화재가 안 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징후가 발견됐는데 근데 그때는 뭐 기후가 바뀌던 전기 뭐 전압이 바뀌던 어떻게 상황이 바뀌어서 예전에 만든 모델이 성능이 떨어져서 디텍트를 못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걸 막아야 하거든요. 근데 실제 화재는 일어나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진단할까? 이 문제 이제 저희도 필드에서 부딪힙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데이터 드리프트로 보자. 뭐냐면 처음에 트레이닝했던 데이터와 현재 들어오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AI를 또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걔가 처음의 것과 지금 게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그러면 이제는 문제가 있다라고 알려주자. 그러면 자동으로 다시 트레이닝하자. 이런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거를 런타임 엔진에 적용을 한 다음에 이게 보시는 게 저희 실제 제품의 모습인데요. 앞서 보신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쭉 가시는데 데이터를 읽어서 AutoML로 모델을 만들고 끝에 배포한 데다가 이런 AI를 또 붙이는 거죠. 그래서 얘가 처음에 봤던 데이터와 지금 이런 게 얼만큼 달러, 이제 위험해. 그러면 앞서 보셨던 그 흐름을 다시 돌리는 거죠, 자동으로. 그러면 또 품질 좋은 AI 모델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필드에서 이제 필요해서 이런 걸 적용했고요. 근데 가트너 10대 전략 기술에 보니까 어댑티브 AI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의미하는 거는 앞으로 환경에 피드백을 받아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아서 능동적으로 변하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아직 보지 못한 상황에 대응하게 되는 그런 AI가 앞으로 경쟁력이 있을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저 100번 공감합니다. 저희가 딱 접했던 부분이고 이게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과 저희 필드에서 느낀 게 딱 맞아떨어진 그런 사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하지 못했던
이 부분 굉장히 다수의 장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 AI 모델을 퍼뜨리는 일을 이제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이걸 저는 뭐 수평적 확장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AutoML의. 그러면 수직적 확장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수직적 확장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 저희 회사에서 하는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뇌출혈 영상 판독이라고요. 앞서도 약간 소개가 됐던 것 같은데 이게 CT 이미지를 AI가 여기 뇌출혈이 있어 찍어주는 건데요. 정확도 엄청 높습니다. 현재 의사,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은 넘어섰고요. 그래서 실제 상용 서비스 하고 있고 FDA 승인 받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정확도를 높인 건 대단하지만 얘가 하는 일은 되게 단순합니다. 뇌출혈 AI 알고리즘이 있는데 CT 이미지 탁 넣으면 여기에 뇌출혈이라고 찍어주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2020년을 사는 우리에게 이게 감흥이 있는가? 보통 뭐 긴가민가 하실 거예요. 뭐 그 정도는 요즘 하지 생각하시잖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병원에 가셨다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뭘 해주는가? 여기에 뇌출혈 있어요라고 찍어주는가? 아니죠. 그걸 보고 진료 기록 보시고요. 그래서 당신은 이래서 뇌출혈이 있고 앞으로 연마간 입원해야 되고 예후가 어떨 것 같고 뭐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막 얘기를 해주거든요. 저희 필드에서는 이미 이런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AI에게 이런 걸 해달라. 그래서 이걸 하는 사업도 지금 진행 중인데 이거 기술적으로 보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거 케이스가 다른 게 시각 데이터와 타뷸러로 적어놨는데 뭐 테이블에 들어있는 엑셀 같은 데이터예요. 뭐 병원 기록 같은 그런 걸 같이 학습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측값을 내놔야 되거든요. 뭐 그냥 하면 되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 이 AI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되게 곤란한 게 비전 데이터는 굉장히 고용량의 딱 하나 있는 데이터고 타뷸라형 데이터는 행수는 많은데 양은 많은데 또 데이터 수는 되게 적어요. 양은 적습니다. 그런 걸 통합해서 판단하는 AI를 만드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데이터의 크기 차이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 필드에 있는 연구원들도 이거 지금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어떻게 해결할지 뭐 이것저것 실험해 보고 있는 건데 이거 AutoML이 도와주면 딱 좋은 케이스 같거든요. 여러 가지를 실험해 봐야 되는 케이스니까. 그리고 어려우니까 도와주면 많은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는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지금의 AutoML 기술로는 이 부분을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AutoML이 이제 기존에 어떻게 해왔냐를 생각해 보면 뭐 딥러닝 알고리즘을 네트워크를 서치해서 만든다거나 혹은 다른 통계적 기반의 모델을 가져와서 그걸 최적화하는 쪽으로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쪽으로 AutoML이 진화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는 뭐 캐시 문제라 그러는데요. 알고리즘을 컴바인하고 셀렉션한 다음에 옵티마이션하는. 근데 이 문제로 하려니까 알고리즘의 종류 들어오는 인풋의 데이터가 비슷해야 뭐 컴바인을 하고 내놓지 아까 이미지 텍스트처럼 것처럼 그렇게 달라버리면 이런 전략 취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AutoML 알고리즘이 있었는데 그게 다 이제 지금 보셨던 캐시 알고리즘 이런 쪽으로 진화를 해왔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뭐 고리타분하다 느끼실 수도 있는데 했던 이유가 이런 알고리즘 시작은 2013년이에요. 무려 10년도 더 된 흐름이었죠. 근데 최근에는 좀 다른 흐름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거기 주목하고 있는데 이거는 멀티 모달리티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처리하냐면 인풋 데이터를 각각을 뭐 영상이건 타뷸러건 잘 처리하는 모델을 각각을 일단 성능을 확보한 다음에 그것의 결과와 또다시 인풋 데이터를 섞어서 이어붙여서 다시 트레이닝하는 이거 뭐 이미지 쪽엔 이런 거 많이 쓰셨던 걸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방식들이 있을 거고 저희 많이 이제 이걸 태클다운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이런 부분이 언젠가는 다 해결이 될 거고요. 제 생각에는 현재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초거대 AI. 그거는 멀티모달리티를 처리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텍스트와 영상 쪽을 묶어서 많이 처리하는 게 현재 시장의 흐름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산업 현장에 많이 적용되려면 타뷸라 데이터까지 흡수를 해야 될 테고 그건 앞으로 많은 기술이 발달돼서 수직적 확장을 이룰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utoML 앞으로 많이 쓰이고 많이 확장이 될 거고
수직 수평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본론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건 이제 제 생각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되짚어 보시면 저는 필드에서 사람들을 도우려고 AI 기술을 적용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 하는 과정에서 수직적이건 수평적이건 확장하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것의 해결책으로 저희가 찾은 게 오토ML이었거든요. 이게 뭐 마케팅 용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한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선택한 거고요. 많은 기업들이 이런 일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AI가 우리 생활 속에 다 들어오겠죠. 그걸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실 거고 실제 들어올 텐데 그게 들어오는 과정에서 오토ML도 똑같이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꼭 필요한 기술이니까.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사라진 게 아니고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우리 속에 흡수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에 대해서 저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은 활용도를 찾으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토ML의 다른 기업과 비교해서 SK그룹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요거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두 가지 하기 전에 밑에 질문 먼저 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제가 이거 굉장히 고민했는데 왜냐하면 네. 이 오토ML과 딥러닝의 차이점은? 네. 이라는 요 질문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업계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오토ML 뭐 당연히 뭐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아니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헷갈릴 수가 있고 근데 그걸 막 설명하는 게 또 이 세션에 안 맞기도 해서 저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참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딥러닝이란 말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하는 일과 오토ML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 딥러닝은 결국 알고리즘을 만드는 활동이거든요. 연구자로서는. 그래서 뭐 아까 같은 CT 이미지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만들겠어 할 때 그 도구로서 딥러닝이 많이 사용됩니다. 꼭 딥러닝만 있는 건 아니에요. 기존에 다른 방식으로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접근 방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딥러닝 모델이 만들어지면 이걸 성능을 끌어올리는 부분, 최적화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사람들이 또 만드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오토ML은 시작은 그 부분을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알고리즘의 성능을 어떻게 끌어올릴까 시행착오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기계가 잘하니까 오토ML이 적용하자. 아까 보셨던 캐시라는 게 그 부분이었어요. 그렇게 제품을 많이 시작을 했고 사실은 오토ML도 요즘은 딥러닝 알고리즘을 실제 만드는 수준까지도 가고 있습니다만 일단 근본적으로는 딥러닝 만드는 거 자체와 최적화 부분 나눠서 생각하시면 일단 이해는 편하실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제 SK그룹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인데 이게 SK그룹 대비 이제는 전 세계거든요. 저희의 경쟁 제품이 이미 아까 보셨던 H2.AI나 데이터 로봇 같은 제품들이고 혹은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CSP들 아마존이나 구글, 애저 이런데 오토ML 제품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당연한 듯이 쓰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고요. 그 수준이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땐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딱 차이 나는 부분이 로컬라이즈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 주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어 처리 문제라든지 혹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통용되는 금융에서 필요로 하는 패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점이 있고 또 뭐 약점도 있을 거고. 근데 그들이 쓰는 알고리즘 자체는 요즘 거의 다 오픈 소스로 공개되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수준에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단지 적용할 때 그 비용과 적용 방식에 따른 좀 세세한 차이점 이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것만 가지고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글로벌 제품을 구매해서 아까 데이터 로봇 같은 제품 그런 걸 직접 사업에 쓰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이라서 이미 뭐 세계 수준과 뭐 크게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하나? 질문이 또 있죠. 네. 아래에 있는 데이터 정제와의 연결 및 통합은 어떻게 하실 그 아까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수직 수평하면서 앞부분을 텅 비워놨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일반화하기가 어려워요. 그 데이터라는 게 들어왔을 때 내가 하려는 목적과 그 사업의 특징에 따라서 어떻게 가공해야 되며 뭐 어떻게 정지해야 될지 예를 들면 유통업계 같으면 휴일 정보도 넣어야겠네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조업이면
환율을 고려해야겠네. 이런 판단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아예 가져오는 부분은 아직은 사람의 인사이트가 아니면 기계가 처리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일단 데이터 들어온 다음은 오토ML 자체 기능으로 거기를 상당히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뭐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그쪽 앞부분도 오토ML로 처리하는 시도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건 오늘 시간상 다 말씀 못 드린 것 같고 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또 더 얘기했으면 좋겠네요.